초고령화사회 대비해서 오늘 저희 강의를 들었고, 지금 아마 그 강의하신 세 분하고 또 새로운 우리 토론자 세 분 모시고 오늘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으로 앉아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원정원이고요. 첫 번째 우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신동호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올해 보건의료 R&D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특히 글로벌 R&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토픽인데 이제 갑자기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저희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뭘 준비하면 좋을지, 우리 경의료님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딸 수 있는지 이게 좀 의료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이제 보건의료 R&D 와 관련해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 주는지, 특히나 포커싱해 주시는 게 어떻게 하면 많이 뗄 수 있는지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저도 딱히 답이 없는 게 저희도 어차피 저희가 선정하는 프로세스만 관리할 뿐이지 실제 R&D 과제를 심사하는 건 이제 위원분들께서 심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까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계, 특히나 경희대학교나 경희의료원에도 굉장히 훌륭하신 의사분들, 과학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정부에서 포커싱을 하고 있는 그 정책 방향에 맞게 이제 연구 과제를 미리 좀 고민하시면, 그러한 고민했던 과제들이 정부에서 이제 공고하는 과제들과 그 방향성이 잘 맞을 때는 그 R&D를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혁신 도전형 R&D인데요. 특히나 한국형 아르파 H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는 예산을 더 키워서 이제 신규 과제 10개를 이제 공고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보건안보,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혁신, 그리고 복지 돌봄, 희귀질환 극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의료인데요. 특히나 경희의료원이나 경희대학교 쪽에서 이제 필수 의료라든지 아니면 복지 돌봄 쪽, 오늘 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에이지 테크랑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요. 돌봄 로봇이라든가 이런 과제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이오 헬스 혁신이라든가, 아까 제가 세션 1은 제가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세션 1에서의 진단검사 이런 부분은 보건안보랑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파 H 신규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기획 단계를 거쳐서 아마 7월 중에 5월이나 6월 중에 이제 공고를 하게 될 텐데, 그때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혹시 그 중에서 이제 경희의료원이나 경희대학교에서 훌륭하신 연구자분들이 이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글로벌 R&D 관련해서는 이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서 이제 보스턴 코리아 국제 공동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대학교나 이제 미국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파트너링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제인데요. 지난해에도 그 많은 대학교 및 대학병원에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올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과제 공고를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아마 3월, 아직은 공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경희대학교나 경희의료원의 훌륭하신 연구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동 연구 과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하는 부분도 좀 경희대 병원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마 팁도 있으실 텐데 아마 조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우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스마트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문바이오. 그런데 특히 노인 의료 쪽 이제 사업도 하시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사실 노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게 사업을 하는데 대상 들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허들, 그러니까 장애, 또 기회, 그렇지만 반면에 또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서울 바이오 허브 스타트업이 꼭 어떤 노인 테마로 저희들이 바이오 스타트업을 모집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서울 바이오 허브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바이오 스타트업의 어떤 테마로 그들이 창업했는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항암, 종양 관련돼서 35%에서 49% 정도, 그 다음에 치매가 대표로 하는 중추신경에 관련돼서 한 11%에서 15%, 그걸 합치게 되면 한 50%에서 60% 정도는 어떤 노인성 질환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그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앞선 여러 가지 발표일 수도 있지만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그쪽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런 기술들이 정말 의료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지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을 갖다가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병원과 연계라든지 이런 사업을 갖다가 작년 시범 사업을 해왔고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스타트업들과 그 다음에 그 경영의료원과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의료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수요가 있는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저희 서울 바이오업을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김영선 교수님, 뭐 에이지테크 오늘 굉장히 고령진화 산업이죠, 그죠? 앞으로 어떤 부분이 향후에 어떤 부분으로 가게 될지 어떤 게 좀 장래가 있는지 결국 뭐 로봇일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네네. 그 산업은 지금 이제 그 일본이 로봇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CES 등에서 로봇을 중요하게 봤는데 로봇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똑같이 R&D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다 있어서 골고루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돈 쓸 의향이 있는 상황인데 살만한 제품이 없는 거가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선점하고 절대강자 엄상화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시고 기업이 또 투자하고 이런 생태계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실 정부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고 물어보실 때 아무거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저 신원철 부원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면증 치료용 디지털 치료기기 연구도 좀 참여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 고령자 노인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게 좀 더 계속 확장하고 그런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서울 바이오업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게 저는 신경과를 전공하고 있어 주로 수면 장애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인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2030년 되면은 전 3명 중에 1명은 노인인 상태가 될 겁니다. 30%가 노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노인들은 필수적인 요인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얼마나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료기관의 역할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단순히 찾아온 환자를 질병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병이 예방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질병이 막다들어지면 그것을 빨리 회복한 다음에 사회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역할이 의료기관으로서 아마 파라다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걸 수면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수면장애는 노인의 한 10%가 불면증 환자인데 이 불면증 환자들이 단순히 그냥 젊은 사람처럼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커피 마셔서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뇌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 잠을 자고 깨는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밤이 되면 잠이 안 오고 중간에 깨는 게 여기 계시는 60 넘어가신 많은 분들이 빠르면 50대부터 시작되는 새벽에 깨고 잠들기 어렵고 낮에 꾸벅꾸벅 조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습관 교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아서 저도 이것 제가 진료를 보는 것들 베이스로 2년 반 전에 슬립 포레스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서울 바이오업에 입주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사로서 창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서울 바이오업에 입주하면서 창업에 대한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과제 지원, 컨설팅, 투자자까지 연결해주는 매칭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노인들은 상당히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또한 고민하고 있어서 하지만 실망할 건 아닌 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10만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의 구독자의 거의 절반 넘는 분들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계를 활용하는 건 못하는데 디지털 컨텐츠를 보는 건 너무나 익숙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시면 그거를 밤새도록 보고 계세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는 건 익숙해졌고 작동한 건 익숙해졌는데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는 김영수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에이징 테크의 기술로서 접목되지만 저희 또한 지금 이제 곧 4월 달에 출시되는 앱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고 깨는 리듬을 일주일 리듬을 얘가 한 2, 3일 정도만 기록만 하면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기록하면 언제 제일 잘 될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폰이 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컨텐츠가 나레이션이 나오도록 하면서 그만 따라하면은 잘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멀리하는 게 저희가 아이들한테 노인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도리어 기계를 잘 사용하고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발전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노인들의 디지털 기계의 어려운 부분들은 도리어 디지털 기계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희망적인 건 지금부터 은퇴하고 있는 제2차 베이비 세대들은 디지털 기계로 활용을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부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의료기관들도 단순히 와서 그냥 써주고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집에 돌아가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확보하고 사람한테 주고 그 데이터가 아까 R&D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으로 활성화되면 환자도 치료하고 건강한 노인들도 자기에 맞게 맞춤형 치료나 생활 관리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기령 교수님, 회사가 지금 GI 비타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인 그 라이프 로그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 케어 사업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하시면서 노인들 비슷한 질문인데 노인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어떻게 좀 극복하고 계신지. 맞습니다. 두 가지 허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당연히 허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그걸 쓸 수 있더라도 이 데이터를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언택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좋은 점이지만 또 언택트, 그 다음에 그 모바일에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컨택트, 누군가 그 플랫폼 안에서 직접 만나서 아까 그 파라바이 씨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디지털 그 자체로만으로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결국 사람이 점점 많이 투입되는 그런 패러독스가 디지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패러독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김영선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로 그런 인력도 동시에 양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로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유명철 교수님, 저희 재활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아마 지금 로봇 재활, 보핏이죠, 보핏. 아마 프로젝트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하시면서 연구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 특히 노인 환자 대상했을 때 말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강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이시죠.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 이상이 늘어났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노인 관련성 질환들, 흔히 알고 있는 뭐 파킨슨이나 아니면 스트로크를 포함한 그런 CVD 디지즈 환자들, 그리고 뭐 근감소증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재활의학과 의사로서의 역할이 뭔가를 좀 고민하다가 재활 치료나 아니면 환자들, 질병이 없는 환자들에게서도 재활 치료가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핏은 그냥 걷기 관련된 이제 운동 보조 기기로서 굉장히 많은 모드를 제공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특히나 아쿠아 모드, 뭐 그다음에 이런 모드는 우리가 예전에 그냥 모래 주머니를 차고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항성 운동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제 근력이 좀 떨어지는 환자에서는 조금 부스터 모드라 그래서 걷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좀 두 가지를 느꼈는데 보핏을 환자들에게 이제 아니면 일반 저희 물리치료사들이랑 같이 했을 때 느끼는 건 첫 번째는 일단은 앞으로는 이제 단순화된 그냥 물리치료 처방이 아니라 이제 개인화된 환자 맞춤형 물리치료 처방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환자의 그런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보핏의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는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지만 이제 질병을 예방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아까 뭐 젊은 장수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고 이제 건강하게 늙기, 건강 수명 이런 걸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보핏을 활용해서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뭐 많은 교수님들한테 조금 더 이제 그런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 초고령 사회 대비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돼야 되고 연구는 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정책적인 건 또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6분 저까지 포함해서 7사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